그날 새벽 4시 20분 대전역에서 서울행 첫차에 몸을 맡겼을 때부터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기차 좌석에 앉아서도 계속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느끼는 그 묘한 기분. 등골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감각 말입니다. 아들 현우와 연락이 안 된 지 벌써 보름째였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사흘, 나흘이 지나도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30년 형사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기차가 천안을 지나며 속도를 높일 때 저는 자연스럽게 현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들이었거든요. 현우가 5살 때 일입니다. 제가 사건 수사로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 꼬마가 현관에서 제 구두를 닦고 있더군요. 작은 손으로 걸레를 쥐고 아빠 힘들지? 하며 저를 올려다보던 그 맑은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시험 때마다 100점짜리 답안지를 들고 와서는 아빠, 내가 1등 했어. 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형사라는 직업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워서 미안했는데 그 아이는 항상 이해해 주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현우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저는 평생 그렇게 자랑스러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현우가 말야 하며 자랑을 늘어놓곤 했죠. 대학교 졸업식 날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서 총장상을 받던 현우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제 옆에서 아내가 울면서 당신 닮아서 든든해라고 했던 말도 기억납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몇 년 만에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결혼식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양복을 쭉 빼입고 신부와 함께 단상에 서 있던 현우를 보며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남자로 컸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나라는 착한 며느리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현우가 그렇게 자랑스럽던 제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우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정확히 열흘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목소리가 어딘지 피곤해 보였는데 아빠 요즘 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라고 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인이니까 바쁠 수도 있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는 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에게 안부 전화 정도는 하던 아이인데 말이에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자를 보내봐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며느리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현우 어디 갔어? 연락이 안 되네. 아, 아버님, 현우 씨가 갑자기 독일 출장을 가게 됐어요. 급한 일이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독일 출장?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연락이 잘 안 돼서 시차도 있고 업무도 바쁘다고 하네요. 미나의 목소리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느껴졌습니다. 말끝이 떨리고 있었고 평상시보다 말을 빨리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 본 저로서는 그런 미세한 변화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래, 회사 이름이 뭐지? 혹시 연락처 같은 거 있어? 그게 기밀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현우 씨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미나는 평소에 현우의 일정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디 가든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출장을 가면 호텔 이름까지 체크하는 꼼꼼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갑작스러운 독일 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심심년 형사로 일하면서 체득한 그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울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다고요. 서울역에 도착한 것이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그날은 걸어서 가고 싶었습니다. 걸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운의 집까지는 역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신혼 때 제가 직접 도배까지 해준 그 집. 전원주택 스타일의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현우 부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미나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거나 작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을 텐데 그날은 집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우유도 이틀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미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손으로 머리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어딨어? 독일 출장 갔다며? 네네. 맞아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말끝을 흐리면서 자꾸만 집 안쪽을 돌아보더군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집 좀 둘러봐도 되겠니? 현우 방에 두고 간 서류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고. 아, 그게 지금 집이 좀 어수선해서.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저와 미나의 눈이 동시에 2층을 향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지? 바람에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우가 이 집 어딘가에 있다고요. 집 안을 둘러보다가 자연스럽게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30년 형사의 직감이 그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갈색 텐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텐트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텐트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텐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현우야?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헐쑥한 얼굴, 말라붙은 입술, 충혈된 눈, 며칠째 깎지 않은 지저분한 수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계단을 굴러 떨어지면서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자랑스러운 현우가 이런 모습이 된 이유를 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무릎이 깨진 채로 바닥에 엎어져 있으면서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들 현우가 맞는지 말입니다. 불과 2년 전 현우의 대학교 졸업식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 현우는 검은색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전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만 주는 그 상을 받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아내가 여보, 우리 현우가 저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기억까지 또렷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끼리 함께 찍은 사진에서 현우는 정말 빛이 났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널찍해서 양복을 입으면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웅크리고 있는 이 사람은 도저히 그 현우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옥상 텐트 안에서 나온 현우는 머리카락이 기름으로 떡져 있었고 며칠째 같은 옷을 입었는지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은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고 눈은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현우 눈에는 항상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두려움과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그 자랑스럽던 현우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가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른 척 하라고? 내 아들이 이 꼴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너를 이런 상태로 두고 가겠냐?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한테는 이게 맞아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포기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와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현우야, 너 설마.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가 너무 싫어요. 저는 현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버지한테 말 못할 일이 뭐가 있어? 현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 뭘 실패했다는 거야? 모든 걸요. 회사도, 돈도, 그리고 미나한테도 면목이 없어요. 그때 미나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갰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 그만해요. 아버님께 다 말씀드려요. 안 돼. 절대 안 돼. 현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뭔데 그래? 아버지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다고.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어깨를 떨며 우는 모습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현우야, 울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봐. 아버지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현우는 계속 고개만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다시 입을 다물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우리 현우가 이 꼴이 되도록 두고서 나한테는 독일 출장 갔다고 거짓말했던 게 죄송하다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에 형사 생활 중에도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남의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내 가족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님께 알리면 정말 죽어버리겠다고. 뭐, 죽는다고? 그 말에 현우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나 탓하지 마세요. 제가 막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내가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야? 그렇게 이해심 없는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누구를 만나도 우리 현우라고 자랑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아버지한테 이런 망가진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려요? 현우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구나. 나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구나. 바보야,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언제 너를 포기한다고 했냐? 그런데 미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현우 씨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어요. 현우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미나,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아버님이 오신 이상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직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가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투자? 얼마나? 전 재산이요. 집도, 이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제가 직접 도배까지 해준 이 집을 얼마나 잃었는데? 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5천만 원 아니, 처음엔 5천만 원이었는데, 처음엔 친구가 대학 동기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몇 달 만에 10배가 된다고 했어요.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사기가 우리 현우한테도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천만 원을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더 넣으면 회복된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얼마를 이어 그 말에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2억이라니 평생 모은 돈이 그 정도인데 그런데 그것도 다 날렸어요. 친구 연락처도 바뀌었고 투자회사라고 하던 곳도 사라졌어요.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이자도 못 내고 있으니까 다음 달까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형사 생활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현우야, 정말 이게 다야? 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실패와 집 담보 대출. 분명히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형사의 직감으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옥상 텐트에서 숨어 지낼 정도의 이유가 단순한 투자 실패일까요? 그리고 미나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집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에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이게 다냐?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또 있는 거 아니야? 현우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이야말로 제 아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진짜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요. 현우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현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정말 투자 실패가 전부야? 현우의 어깨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미나, 안 돼.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지만 미나는 이미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가 사채를 빌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채라니요. 형사 생활 중 수없이 봤던 그 무서운 사채 말입니까? 얼마를? 처음엔 2천만 원이었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투자 실패 후에 집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어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급전 대출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인터넷 급전 대출. 그것은 10중 8구 불법 사채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후에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원금의 이자 500만 원을 더해서 2,500만 원을요. 일주일에 500만 원 이자?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연 1300%가 넘는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자가 또 붙었어요. 연체료, 관리비, 수수료, 이런저런 명목으로. 그래서 얼마가 됐는데 지금은 3,500만 원이에요. 2주 만에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천만 원이 2주 만에 3,500만 원이라니. 이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이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50만 원씩. 그러니까 내일이면 4천만 원이 되고 모레면 4,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한 달 후엔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현우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 회사 이름이라도 있어? 회사 이름은 미래금융이라고 했는데 사무실 주소도 가짜더라고요. 전화로만 연락이 와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연결된 불법 사채 조직. 30년 형사 생활 중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형사의 경험으로는 이런 사건에는 반드시 내부자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현우야, 처음에 투자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누구냐? 대학 동기 김태호라는 애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말했어? 현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몇 년 만에. 그러면서 요즘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나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태호가 자기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고 있다고 증명 서류까지 보여주면서 미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태호 씨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벤츠 최신형, 그리고 롤렉스 시계도 차고. 다 가짜였겠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때 태호한테 전화했더니 지금이 기회라고, 더 넣으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10배까지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네, 바보같이 태호를 믿었어요. 대학 때 정말 착한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그 착한 친구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2억을 다 잃고 나서 태호한테 연락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카카오톡도 차단됐고 페이스북도 계정이 사라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현우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깨달았어요. 당했다는 걸.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생활비는 없고, 그래서 급전 대출을 찾게 된 거예요. 저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김태호라는 그놈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사채업체에 넘기는 미끼 역할을 했다는 게 뻔했습니다. 그 김태호라는 놈, 혹시 사채 이야기도 해줬냐? 현우가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투자가 망하고 나서 태호가 마지막으로 한 통화에서 급하면 아는 곳이 있다고 번호를 하나 알려줬어요.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현우의 고백을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래금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마. 제가 말했지만 현우는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폰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돈 어디 있어? 거친 사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위협과 폭력성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조까? 너 지금 우리 갖고 노는 거야? 상대방이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내일까지 5천만 원 없으면 내 아내한테 가서 받을 거야. 아, 그리고 내 아버지도 대전에 살고 있다며? 거기도 한번 가볼까? 그 순간 제 혈관에 뜨거운 피가 솟구쳤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위협하다니. 현우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어떻게든? 하하하. 내가 뭘로 구해? 이미 신용불량자 된 주제에 상대방의 웃음소리가 악마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너 보험 들어있지? 생명보험? 그 말에 현우와 미나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로 정리하면 깨끗하게 끝나. 알아들었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우면서도 절망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우가 왜 옥상에 텐트를 치고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암시한 마지막 방법을 생각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을 때 현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위험해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형사의 혈관에 뜨거운 분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아 길고 무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후회를 쏟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태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미나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혼자 결정했어요? 왜 저한테 상의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사채를 빌릴 때도 왜 혼자 다 결정했냐고요.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위기가 오면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30년 형사하시면서 항상 정의롭게 사셨잖아요.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 더러운 일을 어떻게 말해요? 더러운 일?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냐? 너도 피해자야, 바보야. 미나도 흐느꼈습니다. 저는 현우 씨가 정말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도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 말에 현우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자책할 시간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만해, 다들. 지금 중요한 건 서로 탓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건지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방법이 없어요. 3,5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혔고, 저는 신용불량자고, 미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유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해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이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각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집에 있으면 미나가 위험해져요. 안 돼.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숨는 것도 끝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하루 이틀 안에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형사 생활의 모든 경험과 분노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런 악질들에게 내 아들을, 내 가족을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다고, 이제 맞서 싸우겠다고. 그날 새벽 4시,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 한 장에는 빼곡히 적힌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할 때가 온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예전 동료였던 김민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강남경찰서에서 팀장을 하고 있는 후배였습니다. 민수야,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선배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우리 현우가 사채업체한테 당했다. 도와줄 수 있겠나?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는 지난 이틀간 벌어진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자 사기부터 사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이건 단순한 사채가 아니에요, 선배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조직 범죄예요. 최근에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수법이거든요. 그럼 정식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냐?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이들은 워낙 교묘해서 꼬리를 잘 자르거든요. 그때 저는 지난 형사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민수야, 내가 직접 유인해 보겠다.
선배님 위험해요. 이런 놈들은 폭력도 서슴지 않거든요. 30년 형사한테 그 정도가 뭐가 위험해. 오히려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고 우습게 볼 거야. 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현우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연락을 하게 하고 그들을 직접 집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폭력 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민수야, 이번이 내 마지막 사건이 될 것 같다. 선배님, 악질들에게 당한 내 아들, 이번엔 내가 지켜주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민수가 가져온 장비들을 보며 저는 과거 현역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볼펜형 녹음기예요. 8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15m까지 선명하게 들립니다. 민수는 일반 볼펜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경형 카메라입니다. 선배님 안경에 부착하면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어요. 안경 프레임에 쌀알만한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비상신호기예요. 위험하다 싶으면 이 버튼만 누르세요. 즉시 저희가 들어갑니다. 손목시계처럼 생긴 작은 기계였습니다. 저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위험한 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현우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그 애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저는 현우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너 아버지가 30년 형사를 했다는 걸 잊었냐? 이런 놈들 다 상대해봤어. 드디어 작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래금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통화한 현우입니다. 아, 돈 준비됐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대전에서 올라오신다고 하세요. 돈을 가지고 아버지 얼마나 가져온다는데? 5천만 원이요. 집을 팔아서 준비하신다고. 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받을 수 있는 거네? 네,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 하세요. 집으로 오시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집까지 팔았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짜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설득시킨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저녁 7시에 갈게. 주소 다시 말해봐. 네, 서울시 강남구. 주소를 알려준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 7시다.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선배님. 주변에 인원 배치 완료했어요. 오후 내내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 형사 시절에도 이렇게 가슴이 뛰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 가족이 연관된 사건이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30분, 저는 거실에 앉아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볼펜형 녹음기는 가슴 주머니에, 안경형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착용하고 비상 신호기는 손목에 찼습니다. 현우와 미나는 2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조심하세요. 걱정하지 마. 다 끝나면 우리 가족이 평온해질 거야. 드디어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여기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초인종 눌러봐. 딩동, 딱딱딱.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30년 형사의 마지막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 목까지 문신이 올라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배가 나온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위협적인 기운이 풍겨나왔습니다. 현우 아버지시죠? 저는 일부러 위축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미래금융에서 왔어요. 현우가 빌린 돈 받으러.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돈은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문신남이 거칠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약서에 다 써 있잖아요. 연체하면 이자가 붙는다고. 그래도 2천만 원이 2주 만에 3,500만 원이 된다는 게 뭐, 지금 우리한테 따지는 거예요? 배 나온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움찔하는 척 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 우리가 착해 보여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문신남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5천만 원 가져왔다며? 어디 있어요? 그게 은행에서 찾아오는 길인데 너무 많은 돈이라서 며칠에 나눠서. 뭐, 장난해요, 지금. 배 나온 남자가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시간 없어요. 오늘 안에 돈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이들의 위협적 언사를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신남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돈 안 갚은 다른 놈 사진이에요. 사진 속 사람은 얼굴이 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전문이에요. 할아버지도 이런 꼴 당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30년 형사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조까? 할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수고비 받아야 하는데. 배 나온 남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우 그 새끼는 어디 갔어요? 숨어 있지 말고 나와. 제발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 하하. 할아버지, 이거 웃기네. 문신남이 일어서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있잖아요. 젊고 예쁜 며느리. 돈 대신 다른 걸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말에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 새끼들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말한 거 녹음됐다. 이놈들아. 뭐? 너희들 협박, 폭언, 모든 게 다 녹음됐어. 그리고 사진으로도 찍혔고,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배 나온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목에 비상신호기를 눌렀습니다. 형사한테 주먹질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이 새끼가 형사라고? 문신남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민수를 비롯한 형사 4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2명은 현관으로, 2명은 뒷문으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뭐야, 이거. 배 나온 남자가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달려와 저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괜찮다, 다 녹음됐어.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통쾌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야, 내려와도 된다. 2층에서 현우와 미나가 내려왔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났다, 현우야. 우리 가족을 괴롭힌 놈들 다 잡았어. 30년 형사의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저는 민수와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담당 검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적인 사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만 벌써 200명이 넘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현우만 당한 게 아니라 전국에 200명이 넘는 가족들이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김태호라는 자도 체포됐습니다. 미끼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사채업체로 넘기는 일을 했더군요. 제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현우를 속인 그 친구놈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우 씨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되어서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조직에서 압수한 자금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담보 대출 문제도 은행과 협의해서 조건을 완화받을 수 있을 거예요. 30년 형사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은 없었습니다. 내 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가족들이 이 악질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배님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아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30년 형사의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의미 있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원망하고 불신했던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탓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였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요. 저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무 완벽한 아들을 바랐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실패를 털어놓기 어려웠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압박을 준 적이 없어요. 다만 저 스스로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미나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현우 씨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랐어요. 매일 밤 현우 씨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무서워서. 미나야, 너도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그 무거운 걸 다 감당하느라. 그때 현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왜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나 보다. 가족끼리도 너무 독립적이었던 것 같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각자 너무 독립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정작 힘들 때는 혼자서 끙끙 앓았다는 것을. 앞으로는 달라져야겠어.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되어야겠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서로 상의하며 살아요. 현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않을게요.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돈 문제도 해결되고 악질들도 처벌받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고 나니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현우는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프로젝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거 좋은 일이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현우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 용감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나도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현우 씨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그래,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함께 고기나 구워 먹자.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이런 당연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옥상 텐트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현우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을 구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평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미나가 갑자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현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우도 뭔가 알고 있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미나야? 미나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콩알만 한 작은 생명이 보였습니다. 이게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지.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정말이냐? 네, 8주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미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의 끝에 있던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이름 태명이라도 내가 지어도 되겠니? 당연하죠, 아버지.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망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 소망이 좋네요, 아버지.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절망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도,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것도. 현우야, 미나야. 정말 고맙다. 아버님이 뭘 고마워하세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진짜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게 됐잖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 집에 아기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점에서 우리 소망이는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제게 달려오는 그 아이를 보면 70년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에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니까요.